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부모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선뜻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논란에 관한 대안으로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교육을 내세우게 되면서 학교는 그 역할 자체가 애매해졌다. 즉,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은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다. 그리고 이것은 분야를 막론하고 성공으로 이어진다. 인류로 거듭나는 아이들은 시험지를 푸는 능력이나 외국어 능력과 같은 것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특이한 세 가지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세 가지가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10분 안에 책 한 권.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오늘은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의 내용과 저의 생각을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접하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제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지금 제 아이를 생각했을 때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좀 더 질적으로 좋은 경험을 주고 싶다. 나아가 어떤 전문가가 되는 데에 있어서 부모로서 좋은 영향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세 가지의 기술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식을 훔치는 힘. 둘째, 요약하는 힘. 셋째, 추진하는 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비우고 지식을 훔칠 줄 알아야 해요. 빠르게 핵심 정보를 파악하고 요약해야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 힘까지, 이 세 가지 능력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틀림없이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따라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은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인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숙달의 경지에 이르는 요령을 한번 터득하면 낯선 일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대부분의 일을 성공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100m 거리의 바구니에 공을 던져서 넣어야 하는데 확신이 없으면 그보다 지루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감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떤 활동을 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숙달의 과정을 알고 있고 숙달되는 보편적 원리와 목적의식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주변의 아이들에 비해 빠르게 스캔합니다. 당연히 빠르게 핵심을 찾을 테고 그 자신감을 통해 즉각 실행하는 거죠. 즉, 숙달의 보편적 원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힘을 뜻한다고 사이토 다카시는 말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상하리만큼 무슨 일에든 빨리 숙달되는 사람이 있죠. 우린 그들을 두고 다재다능하다라고 하거나 습득력이 빠르다고 말하지만 그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운동신경이 특별히 뛰어난다거나 유독 IQ가 높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는 문과나 이과, 스포츠대 공부, 놀이대 공부, 육체노동대 정신노동 등과 같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뛰어넘어 숙달의 경지에 이르는 새로운 길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 숙달의 원동력이 되는 힘은 동경인데요. 동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피어나지 않고 무언가에 능숙해지는 즐거움 자체를 경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동경, 즉 그 의지가 곧 그 사람이 가진 그릇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현 브라질 최고의 축구 선수인 네이마르는 어려서부터 FC 바르셀로나 팀을 동경했죠. 그는 그 팀에 소속돼서 경기를 할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경하던 팀에서 뛴다는 것은 판타스틱하다. 이처럼 동경의 힘은 숙달에 대한 의지를 자극합니다. 어려서부터 무언가 한 가지에 몰입하는 아이들을 보면 마치 정해놓은 것처럼 동경하는 대상이 있죠. 이런 아이들은 설령 인류가 되지 못하더라도 향후 인생에서 분야를 막론하고 그 아이만의 방식을 멋지게 펼치게 됩니다. 다카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집 근처의 역에서 처음 필리라는 이란 사람을 만났다. 친구의 집을 찾기 위해 내게 길을 물은 것이 인연이 되었다. 필리와 나는 영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대화했다. 그는 일본에 온 지 불과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전에는 일본어를 접해본 적도 없는 사람임에도 나와 일본어로 대화했다. 나는 경이감을 느꼈다. 영어도 배운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나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필리는 철저하게 자습 위주로 언어를 학습했다. TV나 라디오에서 들은 말은 곧바로 노트에 옮겨 적어 반복해서 읽고 외웠다. 그뿐 아니라 일본인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다가가 실전 회화를 연습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곧바로 내게 질문했다. 한 번은 당시 유행하던 브레이크 댄스를 내게 선보였다. 내가 어디서 배웠냐고 묻자 그는 약간 의아한 듯 어디서 배운 게 아니야. 잘 추는 사람을 보고 계속 따라한 것뿐이야 라고 대답했다. 필리는 시부야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아파트를 빌려 지내고 있었는데 일을 잘해서 제법 많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게 되었는지 묻자 이번에도 역시 그냥 다른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라는 심플한 대답이 돌아왔다. 예를 들어 샐러드 종류는 만들기 쉬워서 한 번 보면
저절로 외워진다고 했다. 속도가 빠르고 정확해지다 보니 레스토랑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정받은 것이다. 일한 사람들은 모두가 필리처럼 능동적인 생명력을 가진 것은 절대 아니다. 필리와 같이 지내던 고향 친구만 해도 상당 기간 필리에게 얹혀 살았다. 반대로 필리는 무슨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찬 듯했다. 이처럼 현 교육에서는 훔치는 힘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가 주입하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 외에 새로운 기술을 훔쳐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이는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적인 방법, 최대한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해야 하다 보니 진정한 배움과 삶의 지혜를 전달할 여력이 없을 거예요. 원리를 아는 스승이어도 전수해야 하는 의식 자체가 희미해지는 거죠. 일본에서는 장인을 키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매뉴얼조차 없는 게 업계의 상식이었는데요. 모방과 연습이 아니면 전혀 배울 수도 터득할 수도 없는 것이 장인의 기술이었어요. 효율? 당연히 떨어지겠죠. 하지만 전통 공예나 기타 예술 부문에서는 인류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재기를 다음 세대로 확실하게 전수하기에 이 장인을 키우는 시스템만큼 최적화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멘토 아래 멘티들은 강의를 듣고 열심히 받아 적어 텍스트화합니다. 그리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마치 강의를 들은 게 나의 최상의 이득을 이룬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건데요. 강의를 듣는 것은 숙달의 과정 중 훔치는 건데요. 훔쳐놓고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는 겁니다. 1000명 중 10%인 100명이 실행을 할 테고 그 실행을 지속하려고 훔치고 요약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대략 4명 정도 될까요? 이렇듯 훔쳤으면 요약할 줄 알아야 합니다. 훔친 게 없다면 요약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훔치고 요약했는데 추진하지 못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즉, 세 가지는 모두 맞물려야만 만들어지는 공예인 거죠. 먼저 무엇을 훔치려면 몸소 체험해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반복해야죠. 범위를 좁혀 반드시 훔쳐야 할 핵심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 곧 기술을 훔치기 위한 밑바탕이 될 테니까요. 손쉽게 가르침을 제공받는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직접 기술을 훔쳐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의욕이 솟아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 훔칠 때는 질문력이 필요합니다. 골프를 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언에서 힘을 빼면서 슬라이스 나지 않으려면 지금 제 자세에서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과 골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추상적인 질문은 기술을 훔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질문의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는 오히려 전문가일수록 높을 수밖에 없겠죠. 예리한 질문력은 더 빠르게 훔칠 수 있지만 추상적인 질문을 하는 이에게는 골프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략 7개에서 8개 정도 얘기하겠죠. 모두 흡수되지 않고 휘발될 겁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아가 잘 훔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미숙한 사람들에게도 배울 점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정상에 오른 뒤에도 연쇄적 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기술을 훔치는 힘은 암묵지를 얼마나 명확하게 인식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해요. 암묵지란 개인의 기술이나 경험 속에 숨어있지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나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암묵지를 형식지로 변경하는, 그러니까 요약력과 질문력 그리고 코멘트력과 같은 능력들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개인은 암묵지만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조직이 되었을 때는 그 암묵지는 필연적으로 형식지가 되어야만 하죠.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추진력이 필요로 합니다. 학교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출제된 시험 문제를 푸는 형태, 즉 형식지를 형식지로서 재생하는 형태의 시험으로는 암묵지를 발견하여 형식지로 표현하는 능력은 절대로 기를 수가 없는 거죠. 진정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자신이나 타인의 암묵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활성화하고 상호 지식으로 공유하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학생들을 예로 들어 한번 자신을 문과적 인간으로 규정해버리면 이과 과목을 잘하고 싶은 의지를 포기한 채 완전히 손을 떼어버리게 되는 거죠. 성장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굳이 다른 영역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나 학구열을 불태울 필요가 없다는 변명을 뒷받침하는 도구가 되죠. 그렇기에 훔치고 요약하고 추진하는 능력, 이 세 가지 힘은 문과와 이과를 넘어 스포츠, 예술, 각종 모든 능력에 적용되는 공통된 기초적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힘과 장독대, 독서를 연결하는 것이 요약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감상을 한 후 다른 사람에게 줄거리나 감상평을 전달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고요. 무도나 예술 분야에서 강조하는 형식 역시 요약력의 결정체입니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는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을 연마하는데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 가장 빠른 숙달의 기본입니다. 축구로 또 예를 들면 오버헤드킥과 같이 축구 만화에서도 필살기와 같은 이미지인 이 기술이 멋있어서 오버헤드킥 연습에
기술에 열정을 쏟아붓는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실제 경기에서는 포지셔닝, 트래핑 등의 기본이 더 중요하겠죠. 화려하지는 않지만 볼 경합 상황에서 수시로 사용되는 기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류일수록 중요하지 않은 20%보다 더없이 중요한 80%에 집중할 줄 아는 겁니다. 그 80%만 꾸준히 반복해서 체화하는 거죠. 풋살 교육 현장에서도 기본적인 기술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몸이 기억하고 움직이도록 교육을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만든 80%에 집중한 나의 특기를 기반으로 삼은 후에 나만의 스타일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중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 또한 장독대 책을 읽고 요약해야 그 훈련이 유효합니다. 끝까지 읽어내는 게 건사가 아니죠. 소설은 예외일 수 있지만 책에는 보통 요지가 있습니다. 책 전체 내용의 20%를 읽고 나머지 80%를 유추하는 겁니다. 물론 유추하기만 하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요약에만 머물기 쉽습니다. 그렇게 여러 책을 보고 좀 더 깊게 읽고 싶은 책은 모두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다 보면 이 부분만 읽었는데 80%는 읽은 것과 마찬가지네 라고 느끼실 거고, 그 20%를 발췌하는 게 바로 이 요약의 포인트인 겁니다. 책을 읽기 전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책에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회의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번 회의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것은 뭘까? 아이들의 시험지를 한번 볼까요? 시간과 에너지의 총량이 10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중 배점이 낮은 문항 20은 전반부, 배점이 높은 문항 80은 후반부에 배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20점인 전반부에 80%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배점이 높은 80점 배점 문제에 80%의 에너지를 쓰는 게 더 바람직한 것처럼, 정작 중요한 문제에 접근하지도 못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배점이 높은 문제를 집중해서 푸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숙달을 위한 숙달. 저희 어머니는 매번 사회인 리그에 나가실 정도로 탁구에 애정이 많습니다. 탁구에 취미는 없었지만 덩달아 저도 어머니와 탁구를 가끔 치게 되었죠. 숙달하는 능력을 기르려면 일보다 더 작은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에는 규칙이 있죠. 현실보다 조건이 제한적입니다. 탁구로 예를 들면 탁구대 크기, 라켓의 형태, 무게, 그리고 룰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규칙 안에서 자신만의 기술을 익히고 훈련을 하는 과정은 숙달의 보편적 원리를 깨치기에도 좋습니다. 어떤 스포츠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선천적인 운동 능력이나 감각이 경기력을 좌우하는 종목보다는 후천적으로 갈고 닦은 기술이 경기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탁구 같은 종목이 더 좋겠죠. 아무리 초보라고 해도 초등학교 축구팀과 시합을 하면 성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탁구는 다릅니다. 성인 초보자가 기술을 제대로 익힌 초등학생에게 도전장을 내민다며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이기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기술을 익힌 사람과 익히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뚜렷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스포츠라는 것을 통해 단순히 건강이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목표보다 더 나아가 자신이 익혀야 할 기술이 무엇이며 그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연습에 임해야 하는지 그 축소판에서 숙달을 익혀내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드라이브를 하면 습관처럼 노래를 부릅니다. 제 아내가 이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묻더라고요. 10년도 더 된 그 가수들의 모든 노래 가사를 어떻게 다 알 수 있냐고 말이죠. 생각해보니 저는 좋아하는 가수의 모든 노래 가사를 외우는 게 아주 쉽습니다. 해당 가수의 노래가 50개가 넘는다면 모두 외우고 있죠. 물론 트는 노래마다 멜로디만 듣고 다 따라 부르니까 아내가 너무 괴로워서 물어본 걸 겁니다.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아내와 결혼 때 몰래 축가를 직접 부르기 위해 지인 가수분께 개인 레슨을 받았습니다. 같은 곡을 한 1000번은 부른 것 같아요. 결혼식 당일 서프라이즈로 불렀지만 아내는 감동이 아니라 난처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식에 이혼당할 뻔했죠.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른 뒤에 그날을 생각하면 제 축가가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는 원래 가사를 잘 외우는 특기가 있어서 한 가지 노래를 여러 번 부를 일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축가곡을 그렇게 많이 불러서 그런지 노래하는 제가 그렇게 싫다 하던 아내가 그 노래는 정말 잘 부른다고 해줬습니다. 이처럼 능력보다는 기본기 설정과 훈련 매뉴얼이 전제되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높은 수준의 숙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기업의 창조적인 관계. 자동차 창업자 소이치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소이치로는 기술자로서 늘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이 강했다. 늘 도전 정신이 넘쳤고 결단력과 실행력으로 무장되었다. 레이스라는 시험대 위에서 직접 기술을 시험했다.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쇼 이상으로 기술자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여겼다. 고작 일반 도로에서 몇 번 달려본 정도로 안전을 장담하지 않고 레이스 경험을 수차례 거듭하며 시행착오를 과정으로 축적했다. 하지만 그가 기대한 효과는 그로부터 한참 후에 일어났다. 그는 기술자로서는 대단했지만 대금 회수나 자금 마련같이 돈에 관해서는 비교적 약했다. 그런 그를 대신해 후지사와는 돈에 대해 100% 신뢰 있는 사람이었다. 소이치로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었고 그들은 훌륭한 파트너 관계를 쌓았다. 그런 이 둘은
5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사심은 물론 사욕이 없었다. 둘째, 상대방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했다. 셋째,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은 간섭하지 않고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넷째, 각자 맡은 영역에서 타인을 모방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길을 개척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이 둘은 매우 솔직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아니었다면 회사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 말한다. 하나의 숙달된 능력을 공유하지만 각자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면서 서로를 활성화하는 관계를 통해 오늘날 한 나라를 대표하는 혼다라는 도전적인 기업을 탄생시킨 것이다. 숙달의 요령을 터득하지 못한 채 밤낮 없이 일에만 매달리며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울컥 짜증이 솟구치거나 욱하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들도 사실 과잉 에너지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해서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방전이 되었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에너지원이 열려 언제 그랬냐는 듯 힘차게 움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을 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고령자라 해도 그들이 진정 고민스러워하는 문제 역시 에너지를 어떻게 연소하느냐입니다. 그것은 기분 좋게 피곤한 감각을 필요로 하는데 이 감각 자체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느낌과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소비해야 할 에너지를 완전히 연소하지 못한 채 잠이 들면 오히려 고통스럽고 이게 더 피곤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자신에게 나른하게 전해지는 피로감입니다. 숙달에 이르는 피로감인 거죠. 반면 반복적인 활동의 에너지 소모는 피로감은 얻지만 충만함은 없을 거예요. 철저하게 숙달로 인해 지치면 잠들 수 있고 제대로 잠들면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도 아이들도 기분 좋은 생활 루틴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 루틴을 하나의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인생의 기본기를 이미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작을 하더라도 형식지에 골몰하는 타인보다 월등히 앞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힘을 통한 숙달은 다른 영역에서도 관통한다는 게 또 핵심입니다. 즉 그들의 안에 묻혀있던 숙달의 체험이 광맥이 터져 나오듯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갱코의 이야기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바둑에서는 작은 이익을 버리고 큰 이득을 취할 줄 알아야 한다. 바둑돌 3개를 버리고 10개를 선택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바둑돌 11개를 얻으려 10개를 버려야 하는 선택은 대단히 어렵다. 버려야 하는 바둑돌이 많아질수록 아깝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거시적 관점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강력한 무기이다. 그리고 당신은 방금 그 무기 사용 설명서를 머리에 새겼다.